지호입니다. 이지호. 네. 제가 이름 잘 못 외우는 그래도 왔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민재입니다. 박민재. 네. 또 저는 주한빈입니다. 뭐 운동부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둘은 육상부 하고 있어요. 지호랑 한빈이는 네. 육상부, 전 농구부 하고 있어요. 농구부. 네. 전 럭비부였어요. 저희 학부 근데 럭비부 주장도 했었는데 몇 학번이세요? 저는 공사학번이에요. 공사학번. 공사 혹시 그 유근재 근재 잘 알죠? 근재. 저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아 근재가 근재. 대전에서 아 그래도 유근재 선생을 지금 교육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유근재 선생 내가 연구사 되셔가지고 2주 전에 만났어요. 아 진짜요? 대전에서 같이 테니스 치고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맞아요. 아, 참 좋네. 저 아직도 연락 참 아, 없어요.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네. 저 농구 그 동아리 하실 때 지도교사들. 아, 그래. 그 학교 스포츠 클럽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맞아요. 유근재 선생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저도 대학교를 원래 국어학번이에요. 나이가 국어학번인데 네. 저 여기 옆에 육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보다 제가 한 5살 많았지. 1학년 때. 저는 1학년 때부터 예비군 훈련 갔다니까. 아 진짜. 이구사. 저도 공사 나왔어요. 아 그래? 기초원사를 갔다가. 아 정소년 네. 잘했네. 빨리 나와서. 저는 4학년 마치고 나와서.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아무튼 뭐 저희가 제가 지금 7년째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야 보통은 이렇게 질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뭐 시나리오 막 짜오긴 하던데 질문을 저희가 뭐 사실 안 보내줘도 돼요 질문. 지금 짜왔습니다. 짰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또 뭐야 각 분야마다 갈 거 아니야. 분야마다 네. 나눠서 팀을. 네. 네. 저 약간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혹시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은 역시 서울대 학생들 질문 잘 만들게 하네. 네. 이건 뭐 충분히 진짜. 네. 그러면 시작. 지금 먹고 네. 지금 먹고 이제 많이 먹는 거니까. 너 카메라에 이름이 나오면 안 돼. 뭔가 커피랑 커피잔을 가져올 거였네. 멋이 없잖아. 아이고 이익 선생님도 다음 주 화요일 만났는데 저 서울대 무슨 토론 가야 돼서 무슨 뭐 그 행정대학원 정책 무슨 포럼인가 최재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이혁 선생님은 저랑 토론하라고 오라고 하는데. 근데 서울대 좋아. 체육관 새로 지으면서 너무 좋아. 저희 때는 옛날 체육관 썼는데 체육관 새로 지니까 와 그러니까 뭐가 있고 외국 느낌 나 확실히. 느낌이 그러니까 예전 체육관은 뭔가 우리 진짜 그러니까 올드 패션한 그런 체육관 느낌. 현재 모든 대부분 대학 그런 느낌 나거든요. 경희대는 좀 다르고 근데 대부분 대학교가 그런 옛날 우리 체육관 느낌인데 소대 좀 클 뿐이고. 잠시만 죄송해요. 규진아. 응? 지금 용량은 괜찮죠? 내가 전화했었나? 내 지금 뭐 후배들 이거 인터뷰 때문에. 너 온라인으로 했어? 난 지금 시작해야 돼서. 지금. 내가 전화할게. 됐다. 녹음을 놓고. 아무튼 지금 서울체육관은 멋있었어. 진짜. 외국 느낌 확실히 팍 나더라고.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우선 저희 탐방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면 네. 그거 드려야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은 정현우 박사님 혹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는 지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금 스포츠정책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대 공사학과였고
럭비부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스포츠 교육학이었는데 이제 석사는 스포츠 교육학을 하고 박사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스포츠 정책이랑 교육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스포츠 정책 그리고 스포츠 과학을 지원하는 그 국가 연구기관 이제 스포츠 정책 과학은 딱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었고 이제 지금 7년 차에 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이라는 곳을 사실 저는 네. 처음 이렇게 그쵸.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네. 그래도 해봤는데 그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사실 제가 설명한 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제 영상 뭐로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 주시고.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이름이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은 아니고 이 이름은 한 4년 정도 됐어요. 바뀐 지가. 제가 이름 한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크게 4번. 원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알아요. 체육과학연구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대한체육회랑 같이 생긴 대한체육회 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왜냐하면 가장 저희가 생길 때 가장 큰 목적이 국가대표를 스포츠 과학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88 올림픽 준비하고 86 아시아 게임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에 생겼거든요. 제 나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생겨서 처음엔 대한체육회랑 같이 있다가 따로 독립을 했어요.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스포츠 정책 기능이 들어오면 독립을 했는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나라가 어려워져서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쳐졌어요. 이게 저희도 약간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속하면서 쉽게 말하면 문체부 산하의 정책 기관이라서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스포츠 정책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랑 상당히 밀접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뭐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랑도 제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스포츠 산업 정책.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한 10년, 15년 됐죠. 이제 크게 부상한 것이.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스포츠 정책 연구실에는 14명의 박사가 계시고 산업연구실에는 한 7명 정도 박사가 계셔서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거냐 국가적 차원에서 또 법과 제도를 만들 거냐 그리고 또 스포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이제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거냐 또 지역별로 또 균등하게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키워주고 스포츠 관광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런 걸 연구하면서 지원하는 거. 그 두 번째 큰 파트고요. 마지막은 어쨌든 우리의 모태는 스포츠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츠 정책 연구 스포츠 정책 과학원이라는 말도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국가대표의 심리학적으로 또 생리학적, 역학적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측정도 해주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 동계 또 작년 올림픽까지 패럴림픽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국가대표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밑에 있는 학생 선수라든가 실업팀, 프로까지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국민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국민체력 100이라든가 이제 건강 관련된 그 연구도 스포츠 과학실에서 하고 있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스포츠 과학을 제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곳 그러니까 지역 스포츠 과학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지원하는 것. 어쨌든 저희는 크게 스포츠 정책, 산업, 스포츠 과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현호 박사님께서는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스포츠 정책 연구를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정책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방금 제가 그것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네. 이제 어쨌든 큰 분야는 정책, 산업, 과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박사님들마다 그 전공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학교 체육 쪽으로 청소년, 유소년 쪽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 스포츠 정책 단위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정책실에서는 뭐 장애인 부도 있고 시설, 뭐 법, 제도 또 스포츠 산업 쪽에서는 뭐 경영,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뭐 역학, 의학, 생리학, 심리학, 통계, 측정평가 상당한 분야들이 있어서
각 분야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지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 산업실은 어쨌든 문체부와 긴밀하게 엮어서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또 5개년 스포츠 정책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당장 현안들이 발생하면 그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스포츠 과학실은 누굴 지원하겠죠? 당연히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뭐 교육한다던가 그 직접적인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업무죠. 그러니까 연구 그리고 지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협력인데 이거는 이제 뭐 국제적인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정책 연구원으로서 장점하고 단점 그리고 연구원 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들 뭐 장점 단점은 이게 뭐 직업적 장점 좀 말씀드려야겠죠. 어떤 이게 직업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죠. 그 장점은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 스포츠 정책이라든가 산업, 과학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대학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정책이라든가 특히 정책 분야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한 연구들, 노력들이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거 거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조금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실제 정책에 담기고 이거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를 보면 그런 걸 상당히 뭐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뭐랄까 직업에 대한 뭐 저기 직업 정체성에 대한 그런 뭔가 그걸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차면서 뭔가 스스로 이제 제가 제 능력도 개발되는 것이 결국 이게 또 정책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성장을 해야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이런 건 직업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쨌든 저희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어쨌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잠실 올림픽 파크텔 올림픽 공원에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좋은 위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뭐 처우나 대우도 나쁘지 않다고 또는 그런 것들은 뭐 또 직업적 안정성 그런 건 나쁘지는 않죠. 그런 건데 단점은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무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나 또는 엘리트 측에서 뭐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던가 저희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막 생길 때 그러면 빨리 대처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여러 스포츠 정책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몇 개 있다면 어쨌든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상당히 뭐 여유가 좀 있을 텐데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한 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제가 자리를 비우면 이거를 누군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약간은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특히 정책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약간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육학이라 제가 뭐 대학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적인 그런 걸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게 뭐 단점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부요. 편집 잘하세요. 네. 6분부터 합니다. 혹시 키워드만 갖고 다 편집하세요. 지금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학교 체육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학교 체육 정책 방향성이랄까 뭐 이거 너무 큰 질문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체육과 제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체육은 많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학교 체육, 뭐 유소년, 청소년 그런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지원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 체육은 제가 봤을 때는 위기란 말을 씁니다. 지금 뭔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뭔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학교 체육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환경적인 문제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교 운동부가 상당히 지금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학교 운동부 구성도 힘들고 그것도 인구 구조의 변화잖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코로나19 인구 구조의 변화. 근데 그거와 더해서 이제 학교 운동부가 지역 사회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학교 운동부의 그 운영이 어렵다든가 또는 약간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제 학교장이 부담을 느낀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운동부를 그대로 지역 사회에 옮겨서 스포츠 클럽이 위탁해서 한다든가 지금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학교 체육 안에서 이제 엘리트 그 학생 선수의 육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운동부를 다 빼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전통이 있잖아요. 그동안 길러왔던 학교 운동부 전통을 살리면서 학교 밖의 운동부를 어떻게 클럽을 잘 육성할 건가, 이걸 조화를 잘 시켜야 할 때인데 지금은 이제 지역마다 그 편차가 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학교 밖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죠? 학교 밖으로 옮긴 학교 운동부는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지금 우려가 있고요. 그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뭐 팝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그 단점이 너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이 그 몇 명의 교사들의 그런 열정에 의해서 너무 편차가 크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평생 스포츠로 연계시켜주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대학 가서 또 직장 가서 노년이 돼서도 한두 개 스포츠 정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인데, 지금 기존의 종목 단체라던가 지방체육회가 학교 스포츠 클럽에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종목 단체가 들어가서 해줘야 하거든요, 같이. 그죠? 그래서 우수한 그 지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학교는 좀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학생들이 지역 리그 대회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를 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특히 여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 특화 종목을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학생들 똑같이 해야 돼요. 축구, 농구 똑같이. 그런데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은 거의 유스포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흘러왔고, 특히 최근에 더 경쟁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측면도 보는 그런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포츠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잘 확산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약간 왜곡하고 있는 느낌이 좀 저는 이제 느끼고 있어서 지금 그 터닝 포인트, 학교 스포츠 클럽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뭔가 더 발전할 단계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평생 스포츠랑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결국은 운동 좋아하는 애들만 뭐 운동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학교 체육은 결국은 뭐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혁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죠. 뭐 여기 대해서 말하면 밤을 샐 수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체력도 중요하거든요. 체력. 그러니까 팝스 같은 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뭐 다양한 이때 유스포츠나 이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은 반드시 그런 걸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체력이라던가 또 뭐 VR을 이용해서 뭐 가상현실 스포츠 실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는 뭐 건강 중심 활동들 있잖아.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또 댄스나 그때 그런 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 몸무게가 평균 5kg 정도 증가했거든요. 초등, 중등 제가 조사를 했더니 신체 활동 양이 상당히 줄었어요. 코로나 전보다 거의 한 30-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운동을 갑자기 더 할까요? 아니거든요. 운동 습관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가야 하는데 지금 학교 체육은 이런 위기, 특히 초등학교 학교 체육은 거의 사실상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초등 교사의 뭐 체육 지도 전문성도 낮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체육 수업이 없고 통합 수업이 있지만 체육을 안 하죠. 같은 이 밑에 특히 학교 체계에서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금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학생들이 커서 과연 스포츠를 얼마큼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운동 좋아하는 30-40%만 참여를 하겠고, 그 몸이 아팠을 때 이제 겨우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체육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늘 말하지만 그만큼 관심이라던가 그런 우선순위에서는 늘 약간씩 배제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국 스포츠 정책의 현재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 네. 앞서 질문 드렸던 거에서 거의 나온 거 조금 뭐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한국 체육의 방향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스포츠 기본 스포츠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스포츠가 상당히 포션이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전체 예산이 100이라면 체육에는 1도 안 됩니다. 0.7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시죠. 우리가 국가의 여러 정책이 있잖아요. 뭐 교육 정책, 국방 정책, 뭐 가족 정책, 복지 정책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국정과제가 110개가 나왔어요. 스포츠가 몇 개겠어요? 1개. 딱 맞죠 포션이. 110개 중에 1개. 지난 문재인 정부는 10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는 거, 운동을 한다는 거, 체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는 체육과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알죠. 우리는 운동을 해왔으니까. 운동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이제 국가적인 포션 자체는 높지는 않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다행인 거는 우리가 스포츠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스포츠 기본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본법이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를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으로 보장을 한 거죠. 그 상당히 중요한 마치 교육권처럼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우리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여가 정도 또는 뭐 동호회를 해라 이런 개념이었으면 이제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스포츠를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라는 걸 법으로 명시한 거죠. 이게 우리 국가 체육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학교 체육에서도 그 뭐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여학생이라던가 남학생 중에서도 운동에 관심 없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 있겠죠.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학생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어쨌든 명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향유잖아요. 향유. 그러니까 단순 참여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 가지고는. 그러니까 향유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스포츠 활동 또는 운동을 참여해서 내가 운동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를 넘어서 뭔가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게 향유거든요.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스포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포츠맨십이라든 가치를 배울 수도 있고 또는 그 뭐 사회적인 그런 통합성도 느낄 수도 있고 뭐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죠. 그걸 향유시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국가가 계속 노력하고 만들어라.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봐서는 클럽입니다. 클럽. 동호회를 클럽화시키는 것들. 그죠? 그런 거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또 조목 단체들의 좀 이렇게 영향을 높여서 조목 단체들이 알아서 좀 더 손발이 돼야죠. 손발. 그러니까 정책의 손발은 딱 두 개입니다. 클럽, 학교. 그걸 둘러싸는 조목 단체, 지방체육회. 요것만 잘 되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손발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만 잘 개선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손발이 없는 상태. 이게 가장 선진국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학교 체육에 손발이 없죠. 학교 스포츠 클럽도 지금 손발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이 손발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손발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되거든요. 학교 안에 가도 되고 밖에 가도 되고 마을 단위로 가도 되고 그죠? 자기가 운동을 너무 잘해. 그러면 좀 거점에 또 좋은 데 가도 되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 선택권이 없어. 그냥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교사 만나면 이게 행운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우연적인 거죠. 그동안 체육 정책은 약간 너무 우연적이거나 개인적이 맡겨놨어요. 사적인 영역에. 이걸 공적 영역으로 끌고 와서 내가 뭐 경기도에 살든 경상북도에 살든 경상남도에 살든 그죠? 내가 학생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원하는 집 주변에서 마을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국가가 만들어라. 이제 이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났고 그게 뭐 예전 5년 전부터 스포츠 복지라는 말로 계속 약간 퍼지긴 했어요. 이 복지 개념보다는 스포츠권은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개인. 스포츠 복지는 약간 위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복지 차원인데 스포츠권은 각각 개인의
내가 엘리트 선수든 뭐 장애인이든 일반 학생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갖도록 해라라는 방향이 지금 이제 수립이 되었고,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정부의 이제 5개년 스포츠 정책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좀 책임을 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손발을 어떻게 우리가 뭐 5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손발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든 걸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현실 학교 체육과 이제 스포츠 정책의 괴리와 괴리된 해결책인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괴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현실은 괴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정책이라는 건 이제 국가 정책이 있고 지역별로 정책이 있고 또 학교 단위로 정책을 만들겠죠. 학교 체육이니까, 그죠? 교육과정을 봐도 아시겠죠. 뭐 교육과정을 국가가 만들면 그 교육과정을 이제 지역별로 만들고 또 학교 단위 교육과정 만들면 그게 현실과 당연히 괴리가 있죠. 그 문서에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장을 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것도 너무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왜 현실을 모르느냐, 현장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반대로 묻죠. 도대체 현장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지역이라도 누가 그 교장의 리더십이라던가 또는 지역마다도 약간 계층이 있죠. 똑같은 지역에도 약간 어쩌면 좀 소득층이 높은 곳, 낮은 곳, 그죠? 그게 너무너무 변수가 다양합니다. 또 체육교사가 누구냐, 그죠? 근데 그럼 도대체 현장이 뭡니까?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당연히 정책과 현장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차이가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이라든가 핵심 아이디어가 각각의 학교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정책은 어쨌든 모든 디테일을 담을 수가 없고 큰 방향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을 제시했을 때 그 방향과 사업이 각각의 학교와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괴리를 줄이려면 현장을 많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다 그분들의 의견을 다 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그리고 현장을 떠난 또 그런 연구들을 잘 조합을 해서 과연 수기의 과정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과 정책, 세부 사업들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도움이 될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냐가 이제 이게 정책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괴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괴리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정책이라는 건 결국 국가가 그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모든 다 문제를 풀어달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정책은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제한된 걸 풀어야 돼요. 그게 정책인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겠어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그럼 그게 뭐냐를 밝히는 게 정책 문제를 밝히는 거거든요. 이 정책 문제를 어떻게 잘 밝히느냐가 이 정책 연구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책 문제를 잘못 잡고 있으면 이상한 방향이나 이상한 정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예를 들어 학교 체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를 예를 들어 3가지를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현장마다 다 목소리 달라도 결국 합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학교 스포츠 클럽 혁신시켜야 한다. 이대로 안 된다. 학교 운동부 지금 뭔가 위기다. 그죠? 뭔가 여학생이라든가 운동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뭔가 문제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내면 어느 현장에 가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반대로 전혀 학교 체육의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걸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내버리면 정책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과 괴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음 질문은 스포츠 정책 연구원으로서 현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체육교사분들 많이 만나고 이제 얘기 나누지만 어떤 체육교사 분들 때문에 사실은 학교 체육이 이만큼 계속 성장을 했고, 그러면 뭐 제가 체육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교사 중에서 체육교사가 그 학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외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합숙부터 시작해서 클럽 또는 학교 운동부도 맡을 때도 있고 또
지자체마다 여러 사업들을 지금 벌이잖아요. 네. 그걸 체육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체육교사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에 따라서 거기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교 전체 분위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상당히 큰 임무를 맡고 있는 게 체육교사라서 뭐 저는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제가 본 우수한 교사 중에서는 저희 모교 출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체육교사를 떠나서 이제 장학사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런 분들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우리 어쨌든 학교 체육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면 언젠가는 그렇죠, 저희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좀 편하게 운동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체육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뭐 체육 수업을 중요하죠. 체육 수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그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그 학생들이 스포츠 참여하는데 본인의 역할이 엄청 크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나중에 점점 커질 거다. 더 나아가면 전국 단위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교사로서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개발 발달하고 너무 현장에 매몰되지 말고 좀 넓게 보는 습관을 가지면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지역이라든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좀 알았으면 특히 서울대 출신 교사분들은 그런 걸 후배들은 좀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거의 끝나가죠 이제. 네네네. 3개 남았어요. 다음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의 그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런 연결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 문제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이어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 생활 전문을 선순환시켜서 그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이건 역사적인 우리 한국 스포츠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 어쨌든 소위 말하는 스포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보통은 풀뿌리에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럭비 또 축구를 하면 예를 들어 뭐 럭비나 축구 연구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엘리트부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막 럭비 축구가 생기면서 같이 이게 모여서 한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연막을 하고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같이 뭔가 경쟁을 하고 싶으면 우리 뇌도 경쟁이 좋지만 뭔가 다른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럼 연막하고 하자 럭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도와줄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 요청을 하는 거야. 럭비 협회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모든 협회들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국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전문 생활 학교 나눠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협회에서 좀 더 키워서 이렇게 국제로 나오고 이런 시대였죠. 근데 우리는 반대죠. 엘리트부터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학교 운동부도 그렇고, 그죠? 체육 특기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양태도 엘리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생활체육과 다른 이런 벽이 생긴 거예요, 간극이. 중간에 연결다리가 없어. 엘리트 따로, 생활 따로. 이거의 부작용이 체육과에 지금 나타나고 있었고, 그죠? 체육과에서 우리는 운동만 하는 애, 섬입니다, 섬 따로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생활체육 하는 학생들. 왜 중간에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정 속이라서 이거를 한순간에 깰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 조직적으로는 통합이 됐어요. 원래 우리가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을 맡았었고 2016년도까지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국생체라고 국생체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 이거 다시 보세요.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 그리고 국생체가 생활체육을 맡았어요. 구분해서 맡았어요. 네. 이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아직은. 근데 지금 통합을 했죠. 그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쨌든 구조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밑에 우리 현실에서도 이걸 통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통합을 어떻게 할까? 럭비 청년들이 모이는 곳은 그게 클럽인 거예요. 클럽, 동아회. 클럽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종목에 아무 이권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클럽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봉사도 하고 뭔가 더 필요하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뭐 지도자에게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도 만들고 이게 클럽의 속성이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연령대별로 다 모이고 그리고 수준별로 1부, 2부, 3부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부만 좀 더 엘리트 쪽으로 가고 2, 3부는 뭐 그 지역에서 가고 그게 평생 강의 클럽이죠. 그 클럽이 사실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를 묶어주는 딱 중간 단계입니다.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운동부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학교 클럽인 거예요. 스포츠 클럽. 그죠? 학교 스포츠 클럽. 아니 그냥 클럽이야 클럽. 그죠? 거기에서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여러 종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정말 잘한다고 느껴지면 좀 더 과학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죠? 국가대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 선수랑 말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운동으로만 전념할 수도 있고 평생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생활체육, 전문체육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 맞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뭐 체육인 하면 그냥 뭔가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만 뭐 체육인이라는 느낌. 사실 여러분 다 체육인이고, 그죠? 국민 모두가 체육인이에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벽이 상당히 크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의 학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죠? 그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거. 어쨌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법적으로는 통합이 되었고 기구는 통합이 되었지만 현실에서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 클럽의 형태 이게 외국과 다를 수도 있겠죠. 일단 한국형 클럽의 형태로 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가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선수 등록하고 대회 나갈 때 다만 대회 나가서 자기 기량에 맞게 나가면 되죠. 특히 초등학교는 다 무조건 합쳐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는 많이 경험을 해봐야죠. 왜 초등학교 때 딱 운동부에 들어가다 그것만 해야 돼?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시작되면 그 학생들이 크면 생활체 전문체 의미가 확 줄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학교 체육부도 그게 없잖아요. 완전 분리됐잖아요. 그 학생들이 커서 어떻게 그게 갑자기 엘리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다시 돌아가야 돼. 유아,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를 어쨌든 합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자라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도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하고 그럼 거기서 자라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막 우리 같은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학교 운동과 다른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요. 그건 필요하죠. 그건 필요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7년 동안 계속 비슷한 얘기만 했었는데요. 뭐 각자 지금 코로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선배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체육 활동도 그렇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큰 지장이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어쨌든 지금 각자가 가진 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자가 갈 길이 있을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조언하지 않아도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제 혹시나 이제 저는 지금 연구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대 출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몇 분 안 계시고 정책실에도 저 혼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리적 위치 때문에 태릉이랑 서울대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여기 와서 많은 초빙 연구라든가 또 위촉 연구로 경험을 좀 쌓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학부를 마치거나 또는 석사를 마치고 또 석사 과정 중에 또 박사 과정 중에 저희 기관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리고 교수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는 또 학부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스포츠 관련 단체도 많이 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대 후배분들은 어쨌든 이 지리적 위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경험을 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잠실로 옮기고 하면 어쨌든 가까우시니까 혹시나 그런 공고가 떴을 때 많이 좀 지원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그냥 연구라든가 또 유학이라든가 그런 거 가실 때 좀 진검 다리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런 정책이라든가 산업 또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박사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셔서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공사학번이니까 네. 지금 제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좀 추가적으로 네. 인터뷰하다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과학 정책과학이나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되게 뭔가 협력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교육부도 그런 교육 관련이나 네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학교 체육 정책을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체를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연구기관이라 하면 제가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요. 정출연. 그런 이제 총리 산하입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부처가 하지 않고 총리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체육은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제가 정출연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문화랑 합쳐서 올라가라. 근데 저희가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 관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중에 체육을 저희가 만드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고, 문화관광은 문화관광연구원이 있어요 따로. 거긴 따로 별도로 있고. 근데 정부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건 교육과정 평가원, 이게 정부 출연 기관들이에요. 그렇죠? 워낙 큰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과정 만들고 임용시험 문제 출제 만들고 그런 단위에서 일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원이라도 각각의 그 위상과 급이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만약에 스포츠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만약에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국정과제들이 뭐 서너 개씩 나오고 하면 당연히 정부 출연으로 가겠죠. 네. 그러나 기본 기조는 어쨌든 정부 출연 기간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국가 예산을 위해서. 그런 관계.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도와줘야 한다. 수직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야. 근데 정부 출연이 되면 총리 산하잖아요. 좀 더 독립적인 거지. 다만 좀 더 정치적인 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밑에 있으면 부처의 이익을 좀 대변을 해야 하고, 근데 정부 출연으로 올라가면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총리 있는 정치적인 게 더 민감해지는 거고. 그러한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저희랑 긴밀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체육 때문이었어요. 특히. 그래서 근데 교육부 밑에 연구기관은 사실 없죠. 교육과정 평가는 있지만 거기는 교육부 산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상 이제 조직 자체가 너무 작고, 거기는 이제 우리랑 같이 협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조직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은 상태고 사실상. 사실 저도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교육부 산하에서도 저는 그 학교 체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체육진흥원을 만들라고 하고 그래서 원, 진흥회가 아니고 원. 그러니까 뒤에가 원이 붙으면 직원이 4~50명이 돼야 돼요. 박사학급이. 저희가 정책과학원이잖아요. 네. 그런 기관이 있으면 상당히 학교체육에 도움이 되겠죠. 네. 학교체육만 전담하는 기관, 독립적으로. 그래서 뭐 운동부, 뭐 클럽, 그죠? 또 초등 교사 거기만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관이 없다는 게 사실 아쉬운 거죠. 뭐 나중에 학교체육진흥회가 그렇게 발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그런 기관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체육교사 하다가 뭐 장학사로 가거나 또 그런 기관에 가거나.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트랜지션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장학사들밖에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그죠? 연구원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 상당히 그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좀 정책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접하게 됐는데 아까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금액 자체 중에 큰 비중이 엘리트 체육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매년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스포츠 산업, 장애인, 국제 얼마씩 돈을 쓰고 있다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예산은 제가 포시는 사라졌다고 했죠. 0.7 정도. 네. 그건 이제 국가 본 예산이고 그 기금이라는 게 있어.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 토토 아시죠? 아, 네. 스포츠 토토나 뭐 경정 뭐 그런 네. 것들 거기서 나온 돈은 국가가 돈 버는 돈이잖아요. 네. 그다음 국가 예산과 별도로 운영합니다. 기금을 해서. 음, 그 기금이 체육 예산의 90%가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토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생활체육, 뭐 학교도 그렇고 엘리트 체육에 배분을 하는데 포션은 생활체육이 더 큽니다. 당연히 훨씬 엘리트보다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중 금액은 보통 엘리트 체육이 한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3천억 대략. 생활체육은 한 4, 5천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스포츠 시설도 뭐 2천억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 체육만 지원한다는 아니에요. 절대. 포션은 상당히 생활체육이 넓다. 근데 생활체육이 훨씬 더 많잖아요. 숫자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성은 그죠. 앞으로 더 생활체육 쪽에 더 좀 더 강조가 돼야 하는데 뭐 엘리트 체육도 저는 뭐 계속 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생활체육을 높이면 엘리트 체육을 죽인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전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공정하고 건전하면 생활체육도 그렇게 가네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렇지. 같이 가야 돼, 같이. 이거를 우리는 자꾸 이분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 다 문제가 있고 얘들은 문제가 있고 이건 줄이고 이건 높여야 한다. 그럼 반대편에서는 엘리트 체육 쪽에서는 왜 자꾸 생활체육을 키우느냐. 그러면 국제대회 금메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런 논리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죠, 반대죠. 그냥 같이 뭔가 잘 돼야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한데 뭐 그런 건 뭐 상당히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랑 비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한마디로 운동하기 편한 나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그 2030 스포츠 비전이라고 2018년도에 만든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도 비전이 운동하기 편한 나라가 중요한 그 의미였거든요. 이번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때는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저는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같은 말이죠, 사실상. 근데 운동하기 편한 나라인데 운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냥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로 가자.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를 누린다라는 의미가 지금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건 정말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이라든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활동, 가치가 있는 활동인데 이게 슬픈 역사적인 사건은 좀 폄하가 되어 있다. 스포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쨌든 이 스포츠라는 걸 이 좋은 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또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K 콘텐츠를 잘 만든 것처럼 스포츠 쪽에도 충분히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그죠? 유튜브에서도 스포츠 관련된 것들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도 있어요. 다 좋아해야 된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최대한 많이 퍼져서 앞에서 말한 운동하기 편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런 역할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전부 다. 그 중요하고. 그러니까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거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포츠에 대한 그 인식과 이 정책의 비중이에요, 사실상.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중이 높은 정책들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죠, 그런 위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약간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개선하려면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다. 결국 한계가 있고 밑에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좀 운동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 스포츠권이 있는데 왜 나는 왜 운동이 불편하냐. 그래서 잘 살아가면 결국 정말 잘 사는 지역은 알아서 운동하기 좋아요. 산책하기 좋고. 제가 늘 느끼는 거죠, 보면서. 스포츠들도 민간 가도 되죠. 왜 안 돼?
그런데 또 한 또 지역은 전혀 운동하기 힘든 것도 많고 불편하고 뭐 강습하면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또 많아요 사실상. 이게 극과 극이다 차별이. 그게 아니라 운동은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이제 그뭐 저희 꿈이자 저희 꿈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약간 이거랑 좀 별개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쪽에서 간격을 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좀 높은 분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번에 대회 나가는데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 운동부가 비선수 출신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 대회 뭐 육상하다 지금 종별 대회나 선수권 대회 나가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의 관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체육계에서 되게 의미 있고 없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높은 분이 이제 저희가 100m를 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게 됐었는데 민폐다. 니네가 이렇게 나가면 예선전 생긴다. 그래서 민폐다. 나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어가고 그렇죠. 깊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게 이제 일부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남아 있으면 그건 뭐죠? 왜 우리의 성역에 들어오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건 사실 그것도 어때 독점적 경쟁 구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개방적이지 않고 독점적으로 가면 그 독점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가장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지만 독점적인 거의 한계는 몇 명만 그걸 누리고 밑에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구조인 거예요. 그게 독점을. 근데 개방적인 구조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영역에서 약간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자기는 그걸 뺏기기 싫죠. 왜 자꾸 이게 내가 가진 권리를 뺏느냐 이런 그 엘리트에서 느낄 거야 아마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말한 체육인은 나 같은 선수 출신의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사람만 체육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체육이 정말 일부인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적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그런 혜택을 받고 그죠? 좋은 국가가 우리 연금도 주기도 하고 뭐 군 면제도 시켜주고 같은 여러 가지 주잖아. 이런 주는 데가 없거든 사실. OECD 국가에서 우리 수준에서. 그러면 자기가 사회에 진 빚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후배들이라든가 사회 하나하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리더십인데 그런 게 발휘가 사실은 좀 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가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계속 동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누구나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스포츠권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운동을 뭐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대회가 있고 아는데 너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 못 간다. 이거는 우리의 스포츠권이 뺏기는 거예요. 권리를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구조로 봤을 때도 대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 중, 초등학교부터 같이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대가 특별히 나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나가는 거고 그 웬만한 대회 뭐 종별 선수권 대회 좀 큰 거는 다 부수로 나가는 거야. 그게 디비전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축구랑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뭐 당구 이런 게 디비전 구축을 이미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성인급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 수준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수준에서도 리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제도 되고 있고 몇 개 종목은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초중고 수준에서는 축구만 지금 아이리그라고 해서 한 2014년부터 좀 하다가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6개가 추가됐어요. 종목이 테니스, 배구, 농구, 이건 당구가 또 들어갔고 당구, 또 탁구 그 정도? 거기서 이제 생활체육 애들 모아서 똑같이 리그를 벌려라. 그래야 이제 뭔가 엘리트가 제 일부야. 그 밑에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웃긴 거지. 사실 원래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래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위에서 만든 거야. 탑다운으로. 근데 축구는 다행히 원래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참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게 그러면 축구 이외에 농구 뭐 그런 배드민턴, 테니스
선수 풀이랑 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냐고 아무 데도 못하죠. 엘리트들은 등록을 하게 되면 있죠. 네. 학생 선수 예를 들어 테니스 학생 선수 몇 명, 몇 개 팀 다 있죠. 그거는 등록을 해야 대회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생활체육 일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난 정말 고등학생 때는 테니스 대회 나고 싶어.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네. 등록이 없죠. 네. 그러면 테니스 협회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제까지 한 번도 그걸 관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누구나 선수 등록을 시켜야 돼요. 누구나 대회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걸 학교에서 권장을 해줘야 돼. 학교장이. 체육교사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조목단체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 제가 했던 말 다 이거야. 그게 선발이야. 그 선발.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 종목 50개 넘잖아 종목이. 대한체육회 정감회 단체가 5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6개 종목이 있죠. 이미 선택권이. 물론 좋아하는 종목이 몰리겠지만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유스포츠 넣냐 이거죠. 56개 선택권을 주고 유스포츠나 건강은 따로 가도 돼요. 스포츠 클럽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 내 클럽 이런 식으로 그냥 걔들끼리 정대할 이유가 없잖아.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56개라도 제대로 되면 이게 거기서 선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학교 운동부 수준이 일부야. 얘들도 떨어질 수 있어 밑으로. 초등학교 때는 제대로 못하면. 그래야 긴장을 하죠. 이게 개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정말 운동에 소질이 있구나를 느끼죠. 그러면 얘는 뭐 학교 운동부라도 밖에 좋은 엘리트 클럽으로 가야죠.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돼. 도와줄 때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저도 뭐 럭비 대회 나오고 했지만 마치 우리는 뭔가 이건 그냥 약간 뭐 이벤트 느낌이 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요즘에 뭐 쿠스프에서도 클럽 챔피언십을 하고 있고 그죠. 그 서울대도 지금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구 이번에. 그 제가 이번에 정책 만들 때 그걸 엄청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스포츠를 살려야 한다. 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챔피언십 이거 몇 배로 더 키워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그 대학의 동아리들 키워줘야 한다. 국가가 지금 대학교 운동부는 1년에 한 80억에서 90억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대학교 운동부는 스포츠 동아리 그거 제로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포츠권이 어긋나는 거야 제가 보는 거. 똑같이 체육 동아리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사실 이게 모두가 문제야. 하지만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뭔가 이게 지금 그죠? 뭐 쿠스프도 그렇고 거기 아이리그도 그렇고 뭔가 디비전도 슬슬 우리가 더 약간 잉태를 하고 있다. 이걸 인큐베이팅 잘해가지고 10년, 20년 정도 됐을 때는 좀 더 학생들이 지금은 마치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뭐 선수랑 나오면 대단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신문에 가끔 보시죠. 근데 걔들은 원래 운동부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운동한다고 한 거지. 근데 사실 거기서 키운 건 아니야. 어쨌든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체육 특기자 제도도 큰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 그 체육 특기자는 정말 정말 기량 정말 뛰어난 학생인데 성적도 정말 뛰어나서 수시로 정말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지금 방식의 특기자 제도는 의미가 없죠. 운동만 잘하면서 그런 거. 체육 특기자 제도라는 그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사실 맞아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앞으로는 그잖아요, 그죠? 아니면 한 체대가 이제 특수 대학에 갈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우리가 마치 뭐 무용, 뭐 예술 쪽이라든가 뭐 그쪽도 그 기념 가지고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키워줄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인정하되 지금 저희가 체육 특기자로 갈 수 있는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대학에. 그래서 그런 대학 내에서도 체육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벽을 쌓는 거죠. 그 학생들이 가서 어떻게 같이 교양수 듣겠어요. 참 이게 슬픈 거죠, 그런 거. 그런가. 나도 뭐 복잡한 문제들 많죠. 지금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밤새도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짧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에서도 조금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체육교육과니까 뭐 체육 교육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그죠.
네. 사회 어디 가서 뭘 리드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학부 때도 조금은 좀 느꼈으면 그래서 아 이게 스포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조금 배우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뭔가 평소에도 많이 약간 생각을 저희가 느꼈던 부분도 뭔가 많은 것 같아서 더 와닿은 것 같아요. 거의 그치, 여러분들은 더 느꼈을 거예요. 저보다는 저희 때보다는. 그러니까 제 세대 때 얘기하면 엄청 선진력이 약해져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좀 변화된 학교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또 서울대 와서도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조금은 이게 더 와닿죠.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희 주장이 아니고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뭐가 문제지 해도 이거밖에 답이 없어. 그죠? 그래서 뭐 강제로 법으로 통합을 시켰잖아. 생활체육 학교적을 생활체육 전문책을 할 거 없잖아요. 갈등만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만 더 갈등이 커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법과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인식과 선발을 만들지 못하면 법과 제도가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런 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부모가 되고 했을 때 국민이 주장을 하면 정치는 움직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애들은 운동 만들어 못해요? 이런 말 안 하지. 공부시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바꾸면 정치인들은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역 주민. 저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좀 그 정책 스포츠 정책 쪽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행정고시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고시를 체험배 사무관이라고 네. 08학번 있어요. 08학번 08학번. 당신 이야기 이거 보이지? 이 책 안 나는. 근데 이제 저희 최근에 뭐 선배분들도 이거 행시가 어렵금 붙으시고 그러죠. 예, 있죠. 네, 그래서 저 정책을 다루고 싶어서 좀 행시를 볼까 아니면은 또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길도 있으신 것 같아서 행시가 제일 좋죠. 행시.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선배 중에 03학번에 한 분 계시고 성함이 그분도 저랑 잠깐 얘기했었고 근데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어요. 08학번 체험대 사무관 그죠? 5급이니까 깜짝 놀랐어.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붙어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는 정책 결정자야 사실상. 팔레스 메이킹이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거긴 연구원이 아니죠. 실제 정책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서 뭐 예를 들어 위에 뭐 장관 대통령까지 보고한다. 그러면 한두 장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돼. 키워드 하나하나 가지고. 근데 그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고 아이디어랑. 근데 쉽게 말하면 행정고시 붙은 사람은 최전방이라고 보면 돼요. 도교 앞으로. 진짜 도교 앞으로. 근데 저는 최전방이 아니고 시간은 포병 정도 되는 거예요. 가끔 전방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회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역할 차이인 거야. 그래서 시간 정말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행정고시죠. 결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그걸 안 받아주면 이건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큰 흐름은. 그렇지만 행정고시 붙어서 그런 사무관 공무원 하는 거는 정말 국가의 손발이기 때문에 국가를 움직이는 그 역할. 그 체육과 나와서 붙으면 좋은 게 문체부로 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예전에는 문체부가 인기가 제일 없었거든요. 부처가 제가 17개 부처가 있으면 행정고시 붙으면 자기 선택을 해요. 어디 갈지를. 근데 그게 뭘 하면 점수로 해요. 등수로. 등수에서 내가 이제 보통 기재부 그런 거 맞아요. 예전에 국토부 뭐 행자부 이게 인기 순위 있어. 근데 인기 순위는 권력 순위거든요. 국가 예산을 기재부가 다 담당하잖아. 인기 순위는 권력 순위였어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 워라벨. 심지어 세대가 완전 바뀌어서 가장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재밌잖아. 체육 관광 다 옵니다. 그래서 사무관 수준이 제가 7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왜냐면 거기서 타입이니까 행정 CS도 타입이니까 네. 그러니까 1, 2, 3등이 다 문체부로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체육과 나오면 우선 약간 그게 줄 거야 아마. 네, 그 면접할 때 조금 중요하지. 내가 체육과 나왔는데 체육 쪽 가고 싶다. 그럼 이제 문화체육 강남부에 오면 체육만 하진 않아. 문화 강원도 해. 근데 같이 연계가 돼 있어. 네. 체육이랑 같이 해야 돼. 문화랑 그가. 근데 체육 쪽에 포션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체육과 수준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더라도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위까지 처음에는 3과이면 5급이거든요. 그럼 서기관, 그럼 4급, 과장, 또 3, 4급급. 그 위에는 이제 국장이거든요. 네. 국장이 2급, 1급, 그리고 차관, 장관 이런데 제가 봐서는 국장까지 갈 수 있어요. 또는 밑에 과장까지 무조건 가. 무조건. 근데 이 과장의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과장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 네. 뭐위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사무관도 영향이 있지만 사무관 결국 과장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정책 쪽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저는 1순위는 무조건 행정고시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일선에 있으면 어떻게 더 많이 맞겠지. 독일 앞으로 하다가 보면 막 돌도 맞고 막 그런 게 많겠죠. 또 좀 더 정치에 가깝잖아. 네. 저는 정치하고는 약간 멀죠. 어쨌든 전 연구인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이야. 그리고 정말 현장의 모든 걸 다 들어야 돼. 저는 현장을 듣지만 제가 선택하는 거고. 근데 거기 가는 순간 이제 모든 이론과 모든 현장과 정치에 거기서 싸우는 거야. 훨씬 더 고독한 위치입니다. 그 위치. 근데 훨씬 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딱 이거야. 항상 모든 가치가 힘들수록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연구 쪽은 그럼 어떻게 하면 정책 연구 대학원을 그냥 가져오시나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점이 저희 기간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적고. 저희 학교에도 아마 정책이 정책 없죠. 정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행정 스포츠 행정 어, 2번 계획이었습니다. 2번 제가 성함을 못 기억하는데 제 럭비부 지도교수님이었는데 근데 저때 이미 은퇴하고 올해 은퇴하신 거. 그 초창기 멤버 네. 서울대 체육과 네. 그때 스포츠 행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스포츠 정책이라는 게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네. 사회학.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 스포츠 사회학과가 제일 많아요. 스포츠 사회학을 나오는 분들이. 교육관 저밖에 없고 저도 사실 교육 정책이라도 어쨌든 그리고 또 마케팅에서 많이 다뤄요. 이게 사실 애매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정책, 행정 이게 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 근데 서울대는 제가 봤을 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그냥 마케팅에서 일부 다루고 주로 사회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는 정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막 학부 석사를 키워서 갈 곳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은 스포츠 디벨롭먼트과가 따로 있어요 학부에. 디벨롭먼트과 뭐야 이거 스포츠 디벨롭먼트과 뭐 이 정책과가 사실상. 우리말하면 체육학과가 원래 걔들은 스포츠 디벨롭먼트과야. 4번대 말고. 그럼 걔들은 뭐 하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손발을 하는 거, 손발에서 거기서 일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지역 체육회 갈 수도 있고 종목 단체 갈 수도 있고 그건 크잖아. 또 뭐 무슨 재단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행정고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열악해. 축구협회 근데 빼고는 가면 진짜 뭐 거의 뭐 뼈가 녹을 거야.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좋은 곳이죠. 정말 좋은 곳이죠. 서울에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갈만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협회가 그 정도 급이 되면 정말 사람을 막 키워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포츠 디벨롭먼트 같은 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못 갔기 때문에 정책을 공부할 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건 우리 여기에서 지금 대학 석박사를 만들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스포츠 정책을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와서 또는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와서 딸 수 있도록. 근데 정책을 가끔 유학을 가셔야 합니다. 어디가 러프버러랑 그런데 영국에 가서 그건 스포츠 정책 따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정책을 아예 따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저도 큰 도움이 됐고 이런 국내는 석사까지 하는 거 아니면 석박사를 아예 그냥 유학을 알아보는 게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근데는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 왜냐면 미국은 스포츠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그 주만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영국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영국 우리나라랑 규모도 비슷하고 네. 그래도 스포츠 정책도 스타일도 비슷해.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걸 추천하고 실제로 영국의 러프보로 대학 스포츠 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 교수로 꽤 계세요. 제가 아는 것은 한 3-4명 돼요. 4분? 그 거기 가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행정고시 혹시 붙으면 그 열심히 공부하면 해외에 파견 보내주거든요. 네. 그때 러프보로 러프보로 러프보를. LOUGHBOUGH인가? 러프보로가 세계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체육과 러프보로가 세계 랭킹 1위고 서울대가 한 7위 되나요? 네, 7위. 러프보로가 세계 1위 있어.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 서울대 선배가 2명이 거기서 교수하고 있어요. 운동학습이랑 스포츠 사양이랑. 마케팅도 계신가? 마케팅은 서울대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3명의 한국 사람이 있어. 정말 어렵거든 여기 가기. 근데 제 나이 때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들인데 와 그분들이 그쪽 교수가 됐어요. 대단하신 거지. 그래도 나중에 가더라도 있으니까 선배들 있으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튼 뭐 계속 공부하실 거면 미리 준비해서 유학이라든지 뭐 정책 쪽은 그 방법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쪽은 어차피 불모셔야 앞으로 스포츠 정책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장담. 그렇잖아요. 선진국의 지표가 스포츠에 대한 투자인데 영국 그런 데면 선거 때문에 총리들이 스포츠 얘기하고요. 가서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체육에 대해서는.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선거철 때 그런 공약집 뭐 국회의원 선거 때 스포츠랑 체육교육에 대한 말이 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 선거칠 때마다 부모님 대회가 악순하지. 스포츠 사약이랑 완전히 관련성이 깊죠. 사약이랑 관련이 있고. 원래 사약이라는 학문 자체가 스포츠 정책과 당연히 밀접합니다. 사회 구조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다 그거거든. 사회 환경의 변화 뭐 그런 걸 이해를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편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도 뭐 발표 좀 어떤 날이라 지금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정책가가 누구 있는 건 아니까 그럼 또 만나게 되더라고 웃긴 게. 지금 사진 한번. 예. 같이. 찍어야 그 뭐야 PPT 딱 앞에 딱 마지막에 그냥 저거 영상 그 영상에서. 한 다음에 캡처. 그래. 아이고. 가네. 뿌이도 한번 할까요? 맞아.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한번 벗고 합시다. 네.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인데 뭐.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통이 안 좋아서 여기는 이제 뭐 한 1년 반 있으면 계속 가니까 잠실로